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자본에 대한 효율적 운용이 잘 되고 있는 기업,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걸 하나의 투자 집합군을 만들려고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또 거래소도 거래소 나름대로 혁신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9월 첫 휴일 전해드리는 시사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본사 부산 이전 20주년을 맞은 한국거래소 KRX 정은보 이사장 초대했습니다. 그동안 반쪽짜리 이전이란 지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한국거래소는 어떨지 물어봤습니다. 부산 노인들은 월 평균 연금으로 62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연금도 적게 받는 가난한 부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토론도 준비했습니다. 뉴스톡톡 오늘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거래소를 이제 영어로 줄여서 KRX라고도 하는데요.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부산 시민분들 들어보셨는데 그래도 혹시 한국거래소 알 거는 같은데 뭐 하는 곳이지 할까 봐서 이사장님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거래소는 연역적으로 보면 벌써 역사는 한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한국거래소는 여러 투자자분들이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하는 주식, 채권 이런 것을 거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연역을 보면 1956년에 증권거래소가 생겨났습니다. 증권거래소. 났고 그리고 또 1996년에는 코스닥 시장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9년에는 부산의 선물거래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세 개의 시장이 통합이 돼서 만들어진 게 한국거래소입니다. 그리고 그게 세 개가 통합이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2005년부터는 이 본사를 그 부산에 두고 현재 거기에다가 다시 상품 거래까지 추가가 돼서 다양한 상품에 대한 거래를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 이사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장을 하셨어요. 우선 첫 번째 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10년 자본시장이 양쪽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미흡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의 정식에 걸림돌이다. 기업 밸류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저희 증권시장에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일종의 그 시장 규모를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게 한 6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쪽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지만 그 주가라는 가격의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한 35% 상승을 했는데 주요 국인 미국의 경우는 180%, 일본은 150%, 대만이 한 1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기업 수라든지 상장 그 주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늘어났지만 투자자들 피부로 느끼는 주식의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질적 성장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고요. 왜 밸류업이 필요하냐? 그러면 왜 우리 이 주식 시장의 증권 시장의 가격이 그렇게 좀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더 오르지 못했느냐와 관련해서 보면 결국
우리 기업들은 나름대로 그 경영을 해서 노력을. 얻어내는 네.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에 대해서 충분한 정도 평가를 못 받고 네.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원래 본질적인 가치라고 생각될 수 있는 수준까지 주가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가 한장 저희 이 시장의 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걸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최소한 기업의 본질적 가치만큼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밸류 프로그램들을 정부와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겠다고 하셨고요. 이에 기반한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네. 왜 주가가 이렇게 평가를 네. 제대로 못 받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당의 기업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성장을 시킬지 또 그 기업이 어떤 내용을 갖고 투자자들을 보호해 줄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러네요. 정보가 없다. 그러네요. 근데 네. 내가 니네 기업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할지 말지 자체를 고민을 하겠냐 하는 그러한 시장에 있어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하자는 게 기본적인 아주 중요할 것 밸류의 같은데.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결국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주가의 기준이라는 것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자본이라고 본다면 그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투자되고 운용되고 있느냐를 보는데 그러니까요. 자본에 대한 효율적 운용이 잘 되고 있는 기업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네. 그걸 하나의 투자 집합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인덱스고요. 그래서 투자 집합군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 그 투자된 자금들이 그 집합군에 들어가 있는 개별 기업의 투자가 결국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 개별 회사의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네.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자는 게 이 예. 밸류업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네.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또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가 금투세에 예.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시장 참여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금투세에 대해서? 사실 금투세가 최근에 이 국회에서 뜨거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네. 근데 당장에 금투세를 시행함에 따라서 시장에서 주식에 대한 수요 자체를 위축을 시키게 된다면 결국 우리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현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좀 그러한 시장 환경을 좀 봐가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세제상으로 보면 우리가 장기 투자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자본 이득과의 관계에서 보면 좀 배당 소득이 조금 더 세제상의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어떤 세제상의 형평도 기하기도 하고 또 타이밍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력이 좀 더 보완이 됐을 때에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년 3월을 목표로 해서 대체거래소 ATS가 출범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반대 목소리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ATX 즉 그 대체거래소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까 제가 우리 증권거래소 역사가 70년이라고 네, 70년. 네. 70년 동안 늘 독점이었습니다. 독점. 네. 그래서 이 독점 체제에 대한 늘 반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요 선진국이든 보면 대부분 거래소는 복수거래소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대체거래소가 이제 만들어지도록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준비가 돼서 이제 내년에 3월쯤에 출범을 할 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지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아무래도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 한국거래소의 시장 점유율 일정 부분들이 당연히 새로 생기는 대체거래소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익성 자체가 이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또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하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익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 축소되는 부분을 이번 계기로 훨씬 더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보자 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미래 사업 본부를 저희가 신설하고 그걸 이제 부산에 둘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인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해외 진출을 하자. 그리고 비즈니스를 국제화하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 머물지 말고 해외에 진출하고 해외 국제 비즈니스를 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비록 대체거래소의 일정 부분 시장 그 몫을 넘겨주더라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그거를 보완하고 더 확충해 나가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방금 이제 언급해 주신 미래사업본부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부산에 신설한다고 들었거든요. 미래사업본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이제 통합을 하면서 기존의 증권거래 그다음에 코스닥, 그 선물거래, 그다음 지금 상품거래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류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투자를 하는 걸 중개를 함으로써 받은 수수료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와 이런 것들이 쌓여집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영국의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는 그러한 이 데이터 사업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익이 거의 60% 정도 됩니다. 우리는 그게 한 18%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확충을 해서 저희도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러면 자 우리가 어차피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관이니까 그러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새로운 조직은 부산에다 두자 해서 부산에다가 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조직들도 이제 충원을 하고 그리고 또 부산 지역의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인재들을 좀 지원해주고 양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용에 있어서 기업도 중요하지만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님의 입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 이 증권 관련된 정책 분야를 꽤 오랫동안 경험을 해왔습니다. 최초는 1987년에 당시 재무부 증권 정책과에 이제 사무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정부가 증권 시장에 대한 부양과 관리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떨어지면 투자자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빗발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바뀌어졌죠. 바뀌어졌는데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투자는 결국 자기 책임입니다. 그리고 누가 투자하니까 그게 좋대더라 소문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보고 또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해보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첫 번째가 자기 책임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로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분산 투자해야 예, 됩니다. 예. 예. 시장이라는 건 꼭 자기 기대, 자기 분석한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 네,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입니다. 네, 네. 자기 기대로만 흘러가면 세상에 돈 못 벌 사람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늘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덱스 투자라고 하는 걸 그래서 권한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다른 그냥 아까 말씀하신 몰빵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인덱스 투자가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합니까, 이사장님? 인덱스 투자가 아무래도 안전합니다. 네네. 우선 인덱스 투자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네네.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크게는 한 200개 종목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네, 네. 뭐 작게는 한 10개, 20개 종목에도 투자를 하기도 네.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찌됐든 그 기업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이든 더 기능적 분석이든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전문가들이 결국은 네, 운영을 네, 할 네, 테니까 네. 훨씬 더 사실 좀 분산 투자와 또는 효율적 투자가 될 수 있죠. 이사장님 또 이제 사회 공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끝난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의 그 탁구 선수단이 그 전에 메달을 따지 못한 분야에서 땄는데요. 임종훈 선수가 바로 KRX 우리 한국그레소 탁구단 소속으로 알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한국그레소가 지역 아동 센터를 재단장하는 사업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 좀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우선 저희가 사회 공헌 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이 있습니다. 규모가 한 2천억 정도 재산이 기본 재산이 네.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1년에 한 60억에서 요새는 이제 금리가 좀 높아서 네네. 60억에서 한 80억 정도 이식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 사회 공헌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60억 정도 최근에는 이제 이식금이 많아서 하는데 한 60% 정도를 이 부산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부산 지역의 그런 사회 공헌 활동 비중을 좀 더 높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탁구단을 2022년에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네네. 2024년도에 부산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올 초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 스포츠와 관련해서 또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적 연고를 바탕으로 해서 공헌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열심히 또 많이 해주고 계신데 꼭 끊임없이 좀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부산의 이제 인재들이 사실은 부산의 인구 감소도 있고 청년 유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 유출이 되는 이유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부산에 있는데 우리 한국거래소가 지역 인재들을 위하여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나 연수 프로그램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네.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KRX 퓨처스타라는 거를 퓨처스타. 벌써 한 4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부산 지역의 대학생들에 대해서 그 파생 특히 저희가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한 파생 거래가 이제 부산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전문가 특강도 받고 또 직원 개개인이 또 멘토링도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지난 한 4년 동안 한 174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주요 금융회사나 네. 이런 데 취직을 했습니다. 도움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파생금융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또 이 지역에 박사를 받으신 분들도 채용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거래소에서 필요한 연구 또 거래소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연구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는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확충해서 네. 하여간 지역 인재들을 좀 지원해주고 양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만은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남은 임기 동안에 특별히 주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뭐 하여간 제가 거래소를 맡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자본시장을 저는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고 싶다 하는 게 제 사실은 일차적인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지금 뭐 기업에 대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이 지금 현재 보면 조금 과도기적으로 있습니다. 네. 왜 그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이 탈제조업 시대에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에 있고, 지나고 있네요. 그다음에 또 우리도 기업의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도 보면 뭔가 이제 새로운 투자자들의 요구들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밸류업을 위한 노력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돼서 우리 자본시장이 이제 한 단계 좀 업이 돼서 주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초석을 좀 다져야 되겠다는 게 저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저희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으니까 그 부산이 글로벌 금융 허브가 되는데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좀 더 확충해서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한국거래소가 되도록 자리매김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뭐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요. 또 유용한 정보들을 안에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매주 부산 현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서지연, 송우연 부산시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엔 가난한 부산 노인에 관한 토론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부산의 65살 이상 인구는 70만 명. 이 가운데 연금을 받고 있는 시민은 64만 2천 명으로 91.7%나 됐지만 월 평균 연금액은 62만 3천 원에 그쳤습니다.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해보면 서울과 세종, 광주, 대전은 70만 원을 넘겼고 부산은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이 발표한 1인당 노후 최소 생활비 124만 3천 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세종이나 강주 같은 경우에는 직여연금 수급자가 조금 있어서 부산은 뭐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부산의 청년과 중년층도 상황 비슷합니다. 18살에서 59살까지 부산 시민 연금 가입률은 78.9%였고 연금 보험료도 월 평균 30만 2천 원에 그쳤습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데다 노인 비율도 높은 만큼 전반적인 연금 대비 부족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은 인구 감소 심각하고요. 고령화 심각하고요. 이제 거기다가 부산 노인들은 특히 가난하다고 합니다. 참 문제인데요. 자,
현실이 어떤지 한번 먼저 짚어보죠. 이 통계청의 22년 연금 통계 결과를 보면 만 65세 이상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이 6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부산은 62만 3천 원으로 전국 수준보다 낮은 부분에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21년도 기준으로는 57만 6천 원이었습니다. 약 5만 원 정도 올랐는데 전국이 지금 오른 수치도 다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줘야 할 점은 부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인구 대비 7%를 넘었다라는 부분인 것이고요. 이 안에 노인 인구 비율은 구조상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율에서 노인에 대한 인구도 이제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23년 기준으로 현재 부산은 329만여 명 중에서 24만 4,657명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 평균인 4.9%보다 훨씬 웃돈다라는 지점에서 이제부터의 지자체의 관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좀 더 토론해 봐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한 달 62만 원 갖고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기초연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818만 명이 지금 수급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국민연금은 616만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이제 평균 이제 수급 금액을 보면 41만 원,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28만 원, 예, 이런 수준인데,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가입자 수, 그리고 저 기초연금, 앞서 말씀 주신 기초연금 수급자, 예,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평균, 전국의 평균보다 낮게 이렇게 지금 수급액이 예, 나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이 지금 평균 수급액이 75만 원이고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77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엔 세종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들 이제 사학연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영연금을 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예,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국에는 국민연금 자체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최저 이제 생계비 수준보다 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연금 개혁이라는 네, 그런 카드를 한참 논의가 들고 진행 있고, 중이죠. 예, 지금 여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소득 대체율을 얼마만큼 올릴 것인가, 이것이 지금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지금 다뤘고,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도 저희가 논의를 해가고 저희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네,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노인 상황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노인뿐만 아니라 부산 같은 경우에 청년이라든지 중년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산의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노후 준비를 위한 이런 인식 개선, 즉 연금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넣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프리랜서가 많고 자영업자가 많은 산업 구조 상황에서 이 4대 보험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 국민연금이 조금 자율적으로 적용이 되는 대상이 많은 부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가입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은 연금 수급률이 대도시 중에서는 가장 높지만 수급액은 최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제활동이 좀 활발한 연령대의 연금 가입률이 낮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 주셨지만 연금 개혁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점이 결국은 노인 일자리 증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산은 70대 이상의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70대 이상 4명 중 1명이 부산 시민은 일을 한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연금 보장 금액이 최저 생계비 절반 수준으로 보장성이 높지 않다라는 지점, 생계 불안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 더해서 30대, 20대, 50대 이렇게 적극적인 경제활동 인구에서 쉬었음의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지점, 이런 부분이 좀 총체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그 부산의 경우에 기초 수급자가 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지적하지만은 수령 연금은 적다. 그리고 부산은 뭐 알려져 있는 초고령 도시 아닙니까?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처럼 부산시 기초 수급자 이제 비율 같은 경우에는 7.1%로 전국 평균 이제 4.9%보다 이제 월등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노령 인구가 이제 월등히 높고, 그렇죠. 예, 그 비율이 높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직격탄으로 이제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부산시가 이제 저희가 안고 있는 과제는 이런 현상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대보험을 이제 많이 넣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구 유입을 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사업들이 빨리 원활히 추진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이제 민생을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살펴야 합니다. 이제 다만 서울과 동일하게 그런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부산만의 특성을 최대한 저희는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산업이 중심입니다. 부산은 산업구조의 70% 이상이 관광산업이고 그리고 자영업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규모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은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부산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서 내수 경기에 대한 활성화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관광산업의 융복합을 좀 기대를 하면서 관광산업을 좀 최대한 확대시키고 고급 일자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하고요. 대기업 유치, 중소기업 유치를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만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기업의 자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문제가 속히 좀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화된 이런 시설들에 대한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 더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이죠. 스프링클러가 없는 핸디캡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게끔.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부천 호텔 화재 사건 정리부터 좀 해보죠. 지난 22일 날 일어났던 부천에 이제 한 8층짜리 호텔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로 인해서 7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12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인명사고가 있는 그런 화재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에어컨에서 발생하는 이제 불똥이 이불이나 소파에 옮겨 붙으면서 이게 확산을 했다. 예, 그렇게 지금 원인이 판명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래층에서 이 호수에 대해서 타는 냄새가 났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호텔 측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측에서 초동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이제 인명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그리고 매트리스 얘기도 나오고 그렇던데 주요 원인 또 짚어야 할 게 있습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에어컨에서 그 튄 스파크 자체가 매트리스로 옮겨 붙으면서 이제 화재가 굉장히 심각해졌다. 순식간에 이제 화재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화마가 덮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참사가 벌어진 건물 자체는 2003년 3월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인데요. 스프링쿨러와 같이 이렇게 화재에 대한 초동 대처가 가능한 소방관리 시설에 대해서 관련법 개정이 되면서 신축 건물은 층마다 설치하도록 된 것이 2017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6층 이상부터였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사례라는 지점에서 이 화재 사고가 예방 대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점에서 계속해서 이 법에 대한 사각지대의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더해서 이번 사고에서 또 집중이 되고 있는 점이 추락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어매트가 분명히 작동을 했으나 에어매트로 떨어진 두 분의 사망 사고가 이제 또 전달이 되면서 초동 대처뿐만 아니라 이 구조 작업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부분도 다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산의 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스프링쿨러 때문에 화재가 연관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부산 숙박시설이 지금 얘기가 들리기로는 스프링쿨러 시설이 절반도 안 되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지금 통계상 보면은 부산에 193개 호텔 중에 지금 102곳, 이제 가반이 넘는 데가 지금 스프링쿨러가 이제 지금 설치되지 않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사건도 보면은 스프링클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초동 이제 화재를 진압을 했다면 이렇게 크게 번지지 않을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런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1981년도에 이제 처음 제정이 된 이후에 처음에 제정됐을 때는 11층 이상 건물에만 스프링클러가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개정이 되어 오면서 이제 2018년도에 6층 이상 이제 숙박시설에 설치 의무가 이제 생긴 그런 조항입니다. 결국에는 그 2022년도에 이제 전면 그 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전 이제 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법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 정치권에서도 이런 스프링클러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숙박시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파트의 화재도 종종 뉴스에 안타깝게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오래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라고 그러죠. 경우에는 화재 대비가 굉장히 취약한데. 2022년, 2023년 부산에서도 해운대구 재송동과 그리고 이제 부산 진구의 계금동 구축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명 피해도 있었는데 스프링쿨러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량 칸막이라든지 또 완광기라든지 소방관리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구축 아파트는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법으로 소급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자부담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지자체의 재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도심의 특성상 굉장히 노후 아파트가 많을 수밖에 없고 법 개정 이전에 이제 만들어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숙박시설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2002년 월드컵이나 2005년 에이펙 이전에 이제 많이 생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이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상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자영업자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자체의 예산으로 모든 곳을 다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까지의 소급 적용을 할 것이고 소방법에 의거해서 어디까지 구분이 관리를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부터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부산에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데 우리 시의회도 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이제 건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고 지원을 해주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 노후 공공주택 주거안전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은 완광기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수도 지금 보면 2024년도에 4개소 정도 지금 추진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소방 시스템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일본의 소방 시스템을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하지만 그 지방 이제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이제 시정촌 소속 이제 지방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다 보니까 국비로 이제 모두 이제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방에서 지방 소방으로 이제 돌리다 보면 지방에서 이제 기금을 관리하고 이제 소방에 대한 그런 재원들을 관리하다 보면 지방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커져서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한계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면 이제 플래시 오버 현상이라고 해서 이 화염이 발생하고 나서 초기 7분의 진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스프링클러를 모두 설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기술이 발전한 이런 상황에서 파이어볼과 같이 이제는 휴대적으로 그냥 불이 닿기만 해도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런 노후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치 의무를 함께 좀 분담하는 과정으로 좀 보면 훨씬 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넉 달간 부산에서만 여러 건의 청소년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범행 주체도 피해 규모도 다양했습니다. SNS와 전자기기가 친숙한 10대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놀이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놀이 내지는 하위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용인이 되고 10대들의 딥페이크 합성물 범죄 건수는 매년 늘고 있고 전체의 피의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75%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심각하지만 학교 현장의 대처나 예방 교육은 부실하기만 합니다. 관련 예방 교육은 1년에 한 번 전문가가 학교를 돌며 진행하는 게 전부입니다.
반복적으로 저는 교육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친구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큰 문제다. 수시로 교육을 하고 피해자 사례 같은 것도 계속 얘기를 해주고. 네, 뉴스에 하도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또 딥페이크 음란물, 딥페이크 범죄 조금 개념 정리부터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딥페이크라는 단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딥러닝이라는 기술과 그리고 페이크, 가짜라는 그 합성어가 이제 딥페이크입니다.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이제 인공지능을 좀 활용을 해서 특정 영상에 이제 합성한 것을 이제 딥페이크 영상물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는 음란물과 이제 결합이 되고 이 부분을 제작해서 배포, 유통하는 이런 과정들까지 성착취 행위로 이제 이어지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딥페이크 음란물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일 수도 있지만 좀 조직적으로도 이루어지면서 종종 악의적인 목적에 때로는 표적이 되기도 한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음란물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인 메시지나 허위 뉴스, 허위 정보 이런 부분을 조작을 하는데도 악용이 되고 있어서 이제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중고생을 비롯해서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지금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인데 이 부분 한번 정리부터 해보죠. 예, 한 논문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자 이제 구성이 66%가 20대 이하에서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결국에는 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확산의 특성이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렇죠. 확산이 되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로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 초반에 유럽 평의회에서 이제 사이버 범죄 협약이라는 부다페스트 조약을 지금 그거를 발의한 상태고 이제 국제적인 이제 공조 수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22년도에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하려고 이제 신청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결국에서 이런 디지털 범죄의 이제 를 위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권한 자체도 이제 그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부여를 함으로써 좀 더 이제 제도적인 저희가 보완도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이용하는 이제 당사자가 좀 더 윤리의식을 갖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중에서 이제 시큐리티 히어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 회사가 이제 지난해 7월에서 8월까지 딥페이크 음란물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 성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피해자의 99%는 이제 여성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한국이 특히 이렇게 좀 노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라는 점이 좀 나오고 있고 이 보고서의 결과에는 또 한국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다라고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에 대한 적용이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한 예방이나 교육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될 지점인데요.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개인으로만 따져도 53% 이상이 다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자체의 유통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유통이 되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부분의 수사와 이 부분에 대한 예방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인데요. 부산은 지난 4월부터 관련 10여 건 정도의 사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의 대다수가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점이라고 해서 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이 모든 그 디지털 성범죄 센터의 통계를 보더라도 약 11배 정도 넘게끔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 학생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범죄인 만큼 처벌 규정과 이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철저히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왜 10대가 이 범죄와 깊이 있게 이렇게 확대되게 연루가 되어 있느냐. 호기심이에요? 뭐예요? 호기심이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성범죄 자체의 이제 처벌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이런 성적 착취물에 대해서 시청에 대한 그걸 시청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처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아니면 개인 사생활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SNS 플랫폼이나 이제 AI 그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이제 사회적 책임도 그렇죠.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 이제 프랑스의 저 텔레그램 대표가 이제 구속돼서 이제 보석급으로 풀려난 이런 사례가 있는데, 결국에는 SNS 플랫폼 자체도 이런 범죄와 공범으로 취급한다는 그런 저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 그런 그 SNS 플랫폼들이나 이 AI 기업들에서 이제 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그 기금을 통해서 이걸 저희가 항상 이제 민간에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수사대처럼 이제 화이트 해커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수사대를 결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딥페이크라는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또 AI로 그 부분을 감시하고 분석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딥페이크라는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정부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는 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열과 그리고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공언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유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미 우리 일상에 좀 깊숙이 침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부분에서 이 처벌 규정이 현실을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네. 가장 큰 문제이고, 더더군다나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식을 해도 실제로 양형 기준에 따라서 크게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고 자체에서 소극적이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부터 논의가 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또 그리고 이제 당정도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그 대책 마련에 무슨 진전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들 중에 성착취에 대한 이런 것들 지원을 하고 방지할 수 있는 조례들이 지금 한 10건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최근에 또 이제 딥페이크 방지법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예,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에 이제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이런 컨텐츠들, 성범죄 컨텐츠들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을 좀 강구하는 이런 것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 정비가 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부터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앞서 10대 소년들이나 소녀들에게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환경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촉법 소년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이 행동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시선이 짧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윤리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겠고,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이 부분은 합성, 즉 가짜이기 때문에 실제보다의 피해가 덜할 것이다라는 이런 인식부터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합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피해 자체를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좀 법망의 사각지대들도 좀 통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메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정부 각 부처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 중인데, 저는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25년간) 유료 민자도로로 운영돼온 백양터널의 통행료가 내년 1월 10일 이후 무료로 바뀝니다. 당초 유료화 계획을 밝혔던 부산시가 시민들의 반발 여론에 입장을 바꾼 건데, 2032년 신백양터널이 개통되기 전까지만 무료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무료화로 터널 통행량이 40%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며 별도의 교통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사업은 구덕운동장 일대에 축구 전용구장을 비롯해 문화 생활체육시설과 상업 업무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인데, 800가구 아파트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사업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공모 탈락으로 부산시는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경관훼손과 특혜 논란이 일었던 남구 이기대 일대 고층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사업자인 IS동서가 주택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IS동서는 과거 해양 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되자 해당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왔지만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산시 현안 사업 대부분이 반영됐습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비 9,640억 원과 대저, 엄궁, 장락대교 사업비 340억 원,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등 건설과 금융, 신산업, 관광 분야 26개 주요 사업 예산이 모두 반영됐습니다. 부산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부산시의 역점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부산권 핵심 철도 사업인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이 올해 발주에 들어가 이르면 2026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단 녹산선은 현재 건설 중인 사상 하단선에서 녹산 국가공단까지 13.4km를 연장한 노선으로 명지 신도시 구간 지하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최근 총 사업비가 증액 확정됐습니다. 구둑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결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경관훼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기대 고층 아파트 사업도 결국 취소됐습니다. 두 사업의 공통점, 지역사회 여론 수렴 없이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했고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lack and white.